자,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컨벤션 효과인데 20년 집권 플랜, 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라든지 각 정당을 방문하면서 이제 협치를 강조한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4.19 묘지를 참배했고요. 어떠세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당선되고 나니까 당의 어떤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당이. 그런 효과가 있는 갑자기 거예요? 확 차분해진 느낌? 이해찬 대표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모습 말고 실제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총리 진짜 훌륭한 분이세요. 가끔은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찬 총리를 버럭 총리로 만든 게 우리가 본 국회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차떼기 정당. 네, 뭐. 차떼기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차떼기당 아닙니까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되게 차분하게 그 얘기를 해요. 준비된 듯이. 이게 다 지난 얘기지만 그것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아세요? 알려주셔야죠. 그 사연이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을 물론 합니다.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의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100%너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심소봉대해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어떠세요? 제가 그 정색을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시오.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만 집어냅니까? 어떻게? 참 총리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요만큼 좁은 분이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얘기한다면은 총리의 입장에서 제1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은 총리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까? 그 차떼기당 아닙니까가 나올 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헌법. 아, 그때. 네. 그때 다들 까먹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누구의 공이냐? 이해찬 총리의 공입니다.
그때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게 막 알려지려고 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한번 우리 방송하실 때. 네, 알려지려고 하는 순간 그 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고 사실 그때 차떼기당 아닙니까? 라는 말을 다들 왜 하실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맥락상. 그런데 그때 차떼기당 아닙니까? 라는 발언이 나자 사회의 모든 관심이 이해찬 총리의 차떼기당 아닙니까로 모아지면서 지금 푸나님조차 당시 헌재 판결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방송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일 걸 기억하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해찬은 버럭. 그때 차떼기당. 그 효과였었군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는. 네, 그거 아주 기획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실 때도 뭐 흥분해서도 하지 않고 그거 어쩌겠어.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대신 뒤집어 쓰고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이게 상징적인 한 장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초선 의원 그다음에 다선 의원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다선 의원들은 말을 안 하세요. 후배들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태도를 해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이해찬 총리께서는 토론을 하세요. 그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뭔가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면 꼭 교정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총리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교정을 해주고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되게 정치권은 껄끄러워해요. 왜 껄끄러워하냐면 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다 뭐 당대표다 혹은 3선이다 4선이다는 그 의원 내부의 질서지 의원이라는 존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등하고 독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되는 순간 굉장히 뭐랄까요 우쭐해진달지 그런 태도가 돼서 조금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총리가 잘못된 태도와 토론을 지적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의리 있는 분이세요. 의리. 네. 뭐 곰탕찜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곰탕집은 뭐 모든 분들에게 그런 거고 그거보다는 한명숙 총리님에게 의리 지키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이죠, 우리? 그때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나왔잖아요. 그때 이해찬 총리가 아파트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선거 초기 자금을 댑니다. 그때 당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되고 떨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국민의 명령 하면서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하고 2012년 1월 15일 날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명숙 총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혁신과 통합팀이. 그런데 당대표가 되시고 한 총리께서는 그런 친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직도 486하고 짜고 예, 그러면서 점점 이해찬 총리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시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으면 이 총리가 더 좋아했을 텐데 그때 기억나시죠? 민주당 100석도 못 얻는다고 민주통합당. 예, 그때 파동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총리가 다시 나타나서 세종시 출마하면서 그 충청도에 거의 한 6, 7석을 건지면서 그때 예, 총선을 그나마 방어한 거죠. 120석 방어. 그런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친노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한명숙 총리님의 그런 어떤 그 486과 일처리하는 거가 사실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한 총리님에 대한 대대적인 조선일보의 공세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됐잖아요. 억울한 재판 과정. 그것도 앞장서서 대책이 꾸려갖고 다 대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전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이제 그렇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저는 아주 이해찬 대표 물러나면 우리 대선 진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방어한 쪽이었거든요. 제 경우는. 근데 뭐 그때 단일화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분위기에서
결국은 막판에 버티다 이제 물러나셨잖아요. 취임 7개월 만인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졌잖아요, 대선을.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저에게 그랬다니까요. 이총리 물러나는 거 보면서 이겼다고 확신했다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닌데 그쪽이 바꾸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국회 안에 어디선가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까먹으시는 건지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긍정의 사귀시는 마인드? 건지. 예. 그리고 또 2016년에 컷오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셨잖아요. 컷오프 당했을 때 사실 문재인 대표님이 당시의 대표님이 힘이 없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넘기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35살의 이해찬 후보에게 국회의원에서 진 앙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정말 화풀이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컷오프 되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앙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털어버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죠. 문재인 그때 뭐랄까 의원도 아니시고 그냥 문재인 후보가 될 예비 후보. 잠룡. 예, 잠룡이죠. 예, 대통령께서 예비 후보 시절일 때 그때 이제 막걸리 한 잔으로 모든 걸 훌훌 터는 그리고 다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요 학생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이재호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해찬 총리는 한 번도 길을 바꾸지 않고 민주개혁 진영에 남아서 붕골쇄신한 분이세요. 이번에 당대표 나올 때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진해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민주당이 이해찬 총리의. 싫어하는 사람들은 권력력으로 봤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희생으로 봤거든요. 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극단적인 분들이 이해찬 총리를 막 흔들고 반문이라고 하고 이재명 지사랑 연결시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분에 대해서 그러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노했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한 명이 문성근, 문성근 대표.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이 이해찬 대표님. 이 두 분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게 된 뭐랄까요? 도원 결의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창원 결의. 이분들을 막 반문이라 그러고 흔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놀랐다 정도를 넘어가지고 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거판이 되니까 저는 거기서 무서운 광기를 봤냐면은 이러다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문재인 대통령도 등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네. 더 무섭더라고요. 금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찬이라는 성역을 비판하는 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역이 그냥 성역이 된 게 아니고요. 진짜 이번에 진액을 뺀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분이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80년 전두환의 폭거 앞에서 복학생 협의회 회장으로 또 맞서 싸우다가 감옥 가서 뭐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20년형인가? 받잖아요. 고문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올거진 한길을 쭉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러는지 진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문성근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이해찬 대표를 흔들어서 다시 대표 선거를 치르게 하자. 다음 총선은 이해찬 체제에서 치르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글들이 막 너더러 다니는 걸 보고 이거는 그거 작업생각 맞네. 예, 저는 이런 분들을 민주당 지지자일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런 아니죠. 분들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정치적 신념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입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해찬 의원도 죄송해가지고 하나 저는 이해찬 총리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해찬 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전 그렇게 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세력의 적통이라면 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적통이 이해찬 대표인데 그 네. 이분을 얼토당토한 이유로 뭐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마타도와 거짓말을 그 온라인상에 돌리면서 하는 세력들을 보고 이쪽 세력이라고 해도 정치에 있어서의 금도를 넘어섰다. 이걸 주도하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저는 은퇴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나쁜 선거운동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선거 당일, 예, 잠실에서. 그때 동영상에 보면 핵심 메시지가요,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 우리는 분열할 때 졌고, 단결할 때 이겼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김진표 후보가 전략적으로 최대 실수한 게 이재명 지사 탈당을 요구한 거예요. 저런 네, 생각이 같으십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탈당은 지금으로서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면 또 그에 반발하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지사의 거취 문제를 가져온 것이 이건 일반적인 경선 전략에서 최대의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분열하면 안 된다,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이 미워서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아서 비판받고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는 느낌만 줘도 비판받고 그게 가장 코미디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김경수 지사도 사실은 이해찬 후보를 밀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심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밖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네. 김경수 의원 지역구의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했다는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랄까? 이게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 이제 휘청휘청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네거티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김진표 후보가 갖는 상징성으로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태도들은 이잖아요. 아, 민주당 앞으로 개혁 안 할 모양이다. 그냥 보수정당 바로 가겠네 하는 컨텐츠를 떠나가지고 그래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네, 저는 김진표 후보께서 당선이 안 되리라고 예측을 계속 그 당선되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에요, 사실. 이념 정당으로 몰아붙이는 건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건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도 정당이다, 우리는 중도 개혁 정당이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전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인 경우 중도 오른쪽, 중도 왼쪽이 있는 거잖아요. 중도 오른쪽, 맨 오른쪽에 김진표 의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이 우리 당에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했는데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엔 이 얘기를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네. 여당은 정부와 파트너잖아요. 네. 같이 가는 동지 개념인데 거기에 색깔이 저는 국민들한테 그냥 당대표의 선출, 여기서 누구냐가 국민들에게 주는 희망이 있고요.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뭐 김진표 후보라도 희망이 없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2018년 이 시점에서의 원하는 당대표가 누구였냐는 확실히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냥 당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냥 민주당 당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이요.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았던 거죠. 네, 심리적으로. 그런데요. 이게 토론 나가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패널들이 김진표 대표를 바랬어요.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김진표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이게 당내 선거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자유한국당 쪽 분들이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게 김진표 후보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찬 대표 체제를 뭐 흔들어 보겠다는 이것은 결국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중도 사태가 된다는 건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의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고 나면 가슴 아프고 이런 걸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 체제를 흔들겠다 이 말까지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마치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많으니 남경필을 찍자. 똑같은 얘기지 뭐. 네. 그 이해찬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표 후보나 송영길 후보, 특히 이번에 송영길 후보 엄청 약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당직 인선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정책위 의장, 그리고 대변인 다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 정할 사람, 그다음에 대표에 입이 돼줄 사람, 민주당에 입이 될 사람은 정한 건데 핵심이 사무총장이에요. 보통 3선 정도 가죠. 예, 삼선이 보통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 때도 보면 안규백 총장 3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춘석 총장 3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3선이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3선이 되게 적어요. 대부분 상임위원장으로 가 있죠. 네. 그리고 우선 그 상임위원장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해찬 대표하고는 좀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사실 사무총장은 그 당대표의 오른팔 이렇게 보면 되죠. 돈을 책임지는 분이니까요. 실질적인 그 서류상의 당 대표라면서요. 그 서류상의 당대표? 그게 실질적 돈을 운영하는 실질적 당대표예요. 대표자? 이런 게 당대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으로 돼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윤호중 의원이 있어요. 할만한 사람이. 근데 3선이죠. 예결위 간사예요.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출마한다고. 결과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있는데 기재위원장인가요? 예,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3선에서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김태년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켰는데 그 유임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을 3선 반이하면 최재성 의원이 그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데. 문재인의 복심. 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사무총장. 네,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사실상 경쟁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맡으려고 할까 좀 이런 걱정 같은 거 뭐 그런 게 돼서 그냥 재선 사무총장으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선이면 또 좀 많아져요. 재선도 있고 이제 현역 아니어도 사무총장은 꼭 현역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역 아닌 사무총장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해찬 대표님 스타일상. 예, 당이 현역 중심으로 가야 힘이 있다고 보시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예. 여기에 두 석인데 이제 한석은 이미 그 노동계 쪽이요. 네, 노동계 쪽으로 회장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한쪽은 여성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비율상 여성이 적잖아요. 5명 최고위원 중에 여성이 1명이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인 평가가 굉장히 환상의 조합이다. 네. 또 뭐 국민들은 개혁 성향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뭐 사람들은 그 리더십이 뭐 밀어붙이고 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해찬 대표가 본인 희생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리더십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권력을 쥐어서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닌데 선거 과정에서 독단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막 더 씌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게 별로 타격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결과를 보면 전 사실 한 47, 8% 얻을 줄 알았어요. 네, 득표율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간과한 게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세대교체론도 작동하고 호남 대표론도 작동했는데 제가 호남 대표론이 덜 작동할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때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중 당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4분의 1 정도가 호남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호남 대표론이 작동한 거죠. 네, 그래서
42.8%잖아요. 42.88%? 고 프로테이지와 제가 43에서 47 정도 될 거예요. 4%가 송영길 후보한테 갔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표의 호환성이 좀 있는데 사실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진표 후보와 표의 호환성 사실 없었을 거라고 보는 네, 거거든요. 네. 확장성이 없는 상태로 선거 끝까지 갔다. 김진표 후보는 그렇게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당직을 누가 하느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쪽에 막 과몰입하신 분들은 누구가 뭐 되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는 잘만 되면 뭐 누구라도 갖다 쓰면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대표가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진짜 고생하신 분들 좀 위로하고 싶어요. 우선 뭐 김진표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고생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후보는 지건 이기건 얻는 게 있는 겁니다. 일정한 팬덤도 형성되고 그래서 뭐 제가 위로할 계제가 안 돼서 사실 그런 말씀 못 드린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유 없이 욕을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그 대표적인 게 표창원 의원하고요. 김현 의원이에요. 근데 표창원 의원이나 김현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하여 비난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셋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공식 후보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지금도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원님 맺히셨구나, 저. 네. 그리고 특히 제 별명이 최전혀인데요. 전혀? 네, 제 전혀. 전혀? 전혀 아니다 이런 의미의 전혀. 전혀. 그게 왜 생겼냐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요지는 이재명보다 남경필이 낫다. 뭐 이런 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죠. 욕설하는 거 싫잖아요. 그것도 욕의 수준이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이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그럼 남경필 전 지사가 이재명 현 지사보다 낫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있고 자식 문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너무 들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전혀라고 딱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전혀예요, 별명이. 그런데 지금도 제가 누가 물어보면 네, 아직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원님 생각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재명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서 지지한다고 해서 너는 반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쪽 사람들의 논리인 거지 우리의 논리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면 진영 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만들어낸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재명의 도덕성이 나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건 그때 문제예요. 말하자면 지방선거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내줘.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한 논리를 가져온 게 이번 당대표 선거까지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싶은 반발표가 분명히 있는데 송영길 후보의 약진은 차기 포스트 이해찬도 좀 담보해 놓은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하고 서로 표의 호환성이 없었어요. 이해찬과 송영길은 호환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선거상에서 저쪽 세력들이 말을 하는 거든 이쪽 세력들이 말을 하는 거든 간에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한테 진짜 위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해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요.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건 네.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수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요거 명문화를 해라. 이게 굉장히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좀 껄끄러웠었나 봐요.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국가가 보장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은행 저금 문제 터지고 이러면요. 5천만 원 이하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잖아요. 국민연금은 이게 국가가 하는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연금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야 돼요. 지금 국가 재정이 투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요, 그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이런 거 국가 재정 다 투입돼요. 군인 연금도.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오래전에 생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의 재정이 10원도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요. 네. 국민연금을 막 흔들어 대는 것 이유 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은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인데 네. 이 복지를 흔들어 대야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지연말단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고갈될 일도 없고. 예, 여기서 제일 정말 악랄하달까? 이게 세대 간 이간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걸 가지고 뭐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봉양한다. 이거 만약에 국민연금 없으면요. 부모 봉양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비난을 위한 비난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뭐 통계 가지고 뭐 흔드는 거 야당이 뭐 흔드는 거지만 핵심은 소득 1분이요. 최하위 소득 계층을 위해서 이번에 거의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거 이 정부 아니고요. 보수적 정부라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재정 투입 안 되고 자기들이라 복지나 분배로 하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복지로 분배할 거를 일자리로 나누어 주니까 더 건강한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국민연금 발언을 듣고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게 나라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태도거든요. 네. 국민에 대한 태도. 우리가 책임질게. 네.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동에서 저는 이해찬 체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될 것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역은 뭐 홍영표 원내대표가 더 열심히 해야 하셔야겠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시적인 비핵화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닭과 달걀의 순서랑 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남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을 해주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어그로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남북관계에 확실한 발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비핵화를 선언한 마당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비준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태도가 그나마 좀 진일보한 겁니다.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갖는 상징성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가 국민연금 보장하겠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 비준을 해주면 북한 입장도 트럼프 입장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고 종전선언을 앞당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앞당겨지면 이익을 누가 보냐? 국민들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네.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반민족적 집단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 김 원내대표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해야 한다. 보세요. 지방 권력, 언론, 사법, 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요. 사법 부분은 절대 아니죠. 지금 사법부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새롭게 어떤 제도개혁 비슷한 걸 하겠다라고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그건 좀 기다려볼까요? 보고. 네. 자, 그렇고요. 어쨌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그로 정치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좀 강력한 일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해찬 대표가 답을 하셨는데요. 뭐를 물어봤냐면 새누리 매크로 특검을 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비난이 나올 게 뻔한데 뭐라고 답하냐면 협치 정국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욕도 막 반대하는 쪽에 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태도
저는 그런 태도가 견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협치를 이루어 나가지 아마 당분간 발언이나 이런 수위는 굉장히 조절하실 것 같아요. 마치 현충원에 참배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하였듯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연륜이 쌓인 사람의 일종의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보는데 네. 처음부터 세게 나갈 수 없죠. 네. 예를 들어서 현충원을 갔는데 이승만 박정희를 쏙 빼고 오면 논란거리 툭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쵸. 첫 이미지부터가 강성 느낌 나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치도 현재로서는 협치를 위한 모든 태도를 다 취할 거예요. 네. 근데 안 받을 게 뻔하잖아요. 포석은 놨는데 안 받을 게 뻔해. 그때 그 명분을 가지고 와서 세게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노련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